제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경희여자중학교 교사 이상근입니다. 경희여자중학교에서 그 정보 과목 그리고 기술 과목 두 가지를 가르치고 있는데요. 사실은 제가 이 자리에 설 만한 사람인가 조금 많이 의심이 들어서 그 캐리스에서 여러 번 그 말씀을 해주실 때 제가 설 자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도 굉장히 뭐 방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학교에서 담당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또 그동안 이제 인프라 같은 것들을 운영해 온 사람의 어떤 노하우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고 하셔서 제가 그러면 네, 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그 수락을 했고요. 사실 이제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이 이 네트워크 또는 이제 뭐 서버 쪽, 인프라 이쪽 관련된 이야기라 이 들어오시는 선생님들께서 사실은 갖고 계신 이제 기존에 갖고 계신 어떤 기본 지식들이 서로 좀 다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여기 들어오신 분들은 저보다 훨씬 많은 것들, 내용들을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테고 또는 어쩌다 보니 또 이 전임자가 갑자기 이 사업을 떠놓고서는 후련히 사라져 버려서 그 선생님들이 고통을 받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지금 들어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네트워크나 서버 관련된 것들을 이 학교에서 운영을 하면서 느낄 법한 선생님들의 고통 그리고 선생님들이 이런 부분에서는 이렇게 좀 처리하시면 좋습니다라고 이제 조언을 드릴 수 있는 이제 그런 내용들을 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제가 저희 학교 저는 사립학교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제가 이제 이 학교에 계속 있는데 제가 이 학교에 처음 온 게 2008년인데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정보부를 벗어나지 못하고 꾸준하게 그 정보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정보부와 관련된 정보와 관련된 일들을 많이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런 디바이스 관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 13년 정도 되었죠. 그 기간 동안 꾸준히 이제 그 사용을 해오고 또 보수하고 이제 이렇게 해오다 보니 학교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러니까 겪게 되는 장애라든가 이제 그 네트워크 장애 또는 기타 등등 그 기기들의 어떤 오류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좀 저도 그 여러 가지 풍파를 겪으며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해오면서 선생님께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은 이제 처음으로 그 선생님들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이 온라인 교과서 환경, 온라인 교과서를 활용하는 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이제 제가 여기저기 학교들을 또 다니면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하다 보면 학교마다 참 다르다. 그 가지고 계신 인프라도 다르고 어떤 이제 처해 계신 환경도 다르고 어떤 학교는 뭐 와이파이가 콸콸콸 잘 터지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잘 터지는 학교가 있는 반면에 또 전혀 그렇지 못한 학교들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학생들과 수업을 하시면서 겪으실 수 있는 환경을 크게 나누면 한 4가지 정도로 제가 나눠볼 수 있겠더라고요. 이제 지금 여기 들어오신 선생님들은 대부분 이 온라인 교과서를 활용하는 이 사업에 뛰어드신 거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제 여러 대 기기를 받게 되실 텐데 이제 여전히 저희가 지내고 있는 학교에서는 그 이 사업에서만 제공하는 그런 기기의 대수만으로 한계가 있는 학교들이 많이 있죠. 근데 저희가 그 기기를 운영할 때는 보통 다음과 같은 4가지 형태로 구분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보시는 것처럼 교사 1PC 환경. 그러니까 뭐 태블릿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고 교사 1PC에만 의존해야 되는 환경들이 실제로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또 저는 이번에 팬데믹 기간을 거치면서 지난해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선생님들께 상당히 좋은 디바이스들이 많이 보급되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학교들도 사실은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교사가 1PC를 사용을 한다면 사실은 1PC라 함은 노트북 또는 데스크탑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사용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이제 급별로 조금 그 함께 나누어서 봤더니 이 초등 선생님들의 경우에는 이 데스크탑을 좀 선호하시는 편인 것 같고요. 그다음 중고등학교에서는 노트북을 많이들 사용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데스크탑이냐 노트북이냐에 따라서 그 연결되는 어떤 형태가 좀 달라질 수는 있는데요. 이제 기본적으로 디스플레이는 교실에 있다고 칠 때 이 디스플레이와 연결되는 환경이 보통은 유선이나 무선으로 많이 이용을 하실 겁니다. 유선은 이제는 RGB는 거의 사라진 것 같고 HDMI를 기본으로 연결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가끔 이제 미러링으로 연결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미러링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조금 그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요즘 이제 선생님들께서 사용하시고 계신
노트북 또는 뭐 선생님 사용하고 계신 어떤 PC들, 류들과 함께 또 교실에 있는 이런 TV라던가 아니면 그 전자칠판 또는 뭐 프로젝터 이런 것들이 최근 몇 년간에 나온 기기들은 대부분 이 미러링을 기본적으로 지원을 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그 스마트 TV라고 저희가 보통 부르죠. 그러니까 OS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이런 TV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미러링을 지원을 하고요. 근데 이제 미러링을 지원할 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이 애플 계열의 디바이스를 사용하시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따로 애플 TV라던가 그 전용의 미러링 장비를 구입을 하셔야만 이 미러링을 잘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학교에서 저는 미러링은 가급적이면 사용하시지 않기를 추천을 드리는데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신호 간섭이 많아서 끊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학교들도 많은데 많은 선생님들이 사용을 하시게 되면 이게 좀 신호 간섭이 꽤나 강한 편이라서요. 좀 끊김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중요한 수업을 하실 때는 가급적이면 유선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요즘 나오는 노트북들 중에는 이 USB-C 타입으로 그 보통 썬더볼트라고 부르는 겉과 그다음 USB-C 타입을 사용하는 이제 이런 PC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썬더볼트 계열을 지원하는 것들의 경우에는 작은 젠더만 이용하면 USB 쪽에 작은 젠더만 이용하면 또 여러 대 이 디바이스를 연결할 수 있는 이런 장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디바이스끼리 연결할 때 저는 일단 유선을 추천을 드리지만 필요하다면 무선도 사용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 인터넷도 유무선을 연결할 수 있는데 이 인터넷과 관련된 이야기는 제가 뒷부분에서 따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디스플레이는 가급적이면 대형을 추천을 드리는데 대형 화면이라 함은 일반 교실에서는 제가 볼 때 한 65인치 정도의 TV가 거의 이제 마지노선인 것 같고요. 좀 특별실, 조금 더 큰 화면이 필요한 곳은 75인치 이상으로 가시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전자칠판 이야기를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 전자칠판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마다 진짜 호불호가 극명하게 갈리는 도구인 것 같더라고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자칠판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요. 최근에 한 대 또는 두 대 정도의 장비를 들여놓았고 요즘에는 전자칠판을 사실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되신다면 저는 사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는 게요. 예전에 이제 그 한 몇 년 전 또는 한 10년 전 이럴 때 전자칠판 사셨다가 굉장한 악몽을 겪으시면서 이제 다시는 내가 전자칠판 사나 봐라라고 하셨던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그때에 비하면 요즘 전자칠판의 기술이 그래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인식률도 많이 좋아지고 또 그 어떤 기기적 결함도 많이 줄어들어서 뭐 여유가 되신다면 전자칠판을 이용하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전자칠판이 없다면 다른 여러 가지 판서를 이용할 수 있는 도구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선생님의 태블릿을 연결하시는 방법이나 뭐 다양한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전자칠판을 고집하지 않으셔도 되겠다. 그래서 전자칠판의 대안이 될 만한 이야기도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이제 1인, 그러니까 교사 1인이 모바일 디바이스를 사용하는 환경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아까 PC와 비슷하겠습니다. 마찬가지 이 태블릿들도 화면을 뽑아내는 것을 유선도 가능하고 무선도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만약 유선을 사용해도 큰 문제가 없다면 저는 추천드리는 것은 역시나 유선으로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야 음성과 영상의 어떤 딜레이도 적을 뿐더러 고른 품질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제가 좀 약간 옛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유선에 대한 그 의존도가 좀 높은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디스플레이 당연하겠지만 뭐 대형을 추천하고 이런 것들은 대동소이하게 비슷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PC와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PC는 유선, 무선을 함께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태블릿 같은 경우에는 유선을 기본으로 생각을 하시겠죠. 무선을 기본으로 생각을 하시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또는 이제 저희가 모든 별 디바이스 환경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예를 들면 한 학급에 한 30명의 학생이 있는데 30명의 학생이 사용할 수 있는 디바이스가 한 6개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이제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환경이 일단은 선생님의 화면이 그 TV 또는 프로젝터 연결되는 건 당연하고요. 그 디스플레이 간 연결을 확보해야 되는 건 가장 우선이고요. 그 외에 학생들의 디바이스를 연결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러니까 학생들의 디바이스가 그 앞에 대형 화면에 연결이 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이제 고민들이 있는데요. 연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심플한 것은 유선으로 직접 연결하는 것이 가장 심플하고요. 이게 사실 사용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이들 앞에 나와서 기기를 연결하는 것이 가장 빠르게 화면을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만약에 이제 미러링을 사용하시겠다면 이제 기존의 장비를 끊고 미러링을 새로 붙이고 이제 이런 작업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조금 사실은 불편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유선을 추천을 드리되
요즘에 이제 많은 그 기술의 발전들로 인해서 이제 네트워크 속도도 발전하고 그러면서 이 학생들의 화면을 함께 볼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그 G Suite나 아니면 또 5365 같은 플랫폼들을 이용하신다면 공유 문서 등을 이용해서 마치 학생의 화면을 보는 것처럼 저희가 이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학생들의 화면을 띄워줄 것인가 띄워주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생각들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인 1디바이스는 저희가 가장 원하는 환경이죠. 사실 근데 이렇게 올라가면 가장 큰 문제는 아이들의 장비를 저희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러니까 관리의 측면에서 엄청난 고민과 갈등, 또 힘듦을 겪게 되는데요. 이러한 환경에서는 우선은 저희가 확보해야 될 게 아이들의 화면을 어떻게 앞에 송출해 줄 것이냐, 아이들 모두의 디바이스에 어떻게 인터넷 연결해 줄 것이냐, 기타 등등. 여기서부터 이제 저희가 생각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또 아이들이 디바이스를 사용할 때 키보드와 같은 입력 장치를 사용하게 해줄 것이냐, 아니면 그냥 펜이나 손가락 터치 의존을 할 것이냐, 이제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될 겁니다. 이런 이제 다양한 고민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각자의 환경에서 선생님들이 고민하시는 부분들을 아마 앞에 여러 개 강의를 통해서 그 결론을 얻으셨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앱이 하나 있는데요. 앞에서 제가 그 전자칠판 이야기를 잠깐 드렸잖아요. 예를 들어 선생님이 노트북을 이용하셔서 학생들과 함께 이 수업을 하시는데 선생님이 노트북에다가 보통 뭐 지원하는 펜이 있어서 이 펜으로 노트북에 직접 그림을 그릴 수 있다면 전자칠판처럼 이용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학교는 그렇게 터치가 되는 노트북을 잘 갖고 계시지 않죠. 그런데 선생님들께서 사용하시는 컴퓨터를 마치 전자칠판처럼 사용할 수 있는 앱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러한 앱들은 어디서 사용할 수 있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태블릿이 갤럭시 탭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펜이 지원되는 갤럭시 탭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갤럭시 탭 같은 경우에는 펜이 지원되잖아요. 그러면 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태블릿을 마치 액정 펜 타블렛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앱들이 있습니다. 혹시 와콤이라던가 이런 쪽에 그 XP펜이라던가 이런 기업들은 액정 펜 타블렛이 따로 나오는 거 아시죠? 이렇게 케이블 연결해 가지고요. 모니터에 있는 화면을 그대로 이 액정 펜 타블렛에 옮겨 가지고 그 위에 글씨를 쓰거나 하는 것들이 가능한데 이 장비가 한 4~5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기본적인 장비가요. 그런데 선생님들께서 만약에 저처럼 펜이 지원되는 태블릿을 사용하고 계시다면 요즘에 이런 태블릿 많이 보급이 됐죠. 또 이번 이 사업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많이들 구입을 하실 텐데 이렇게 펜이 지원되는 태블릿을 쓰시는 경우에는 지금 제가 띄워드리는 이 앱,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슈퍼 디스플레이라는 앱이 있는데요. 이 앱을 설치하시면 선생님들께서 이 컴퓨터의 화면을 그대로 태블릿에 똑같이 복제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그 위에 펜으로 쓰시는 모든 것들이 PC에 그대로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치 액정 펜 타블렛처럼 쓸 수가 있는 거죠. 이게 한번 결제하시면 평생 라이센스로 쓰일 수 있는데 제가 한번 사봤더니 12,000원인지 13,000원인지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만원대. 그래서 저는 만원 행복이 이럴 때 쓰는 말 아닐까 싶은데요. 제가 써보고 너무 만족해서 저희 학교 선생님들도 구입해드렸는데 쓰시는 선생님들마다 모두 만족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계열은 저는 슈퍼 디스플레이라는 액정 펜 타블렛으로 쓰는 앱을 추천드리고 그다음 이 아이패드 많이들 쓰시죠? 혹시 아이패드를 쓰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아이패드에서는 이지 캔버스 프로라는 앱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 이지 캔버스 프로도 앞에서 말씀드린 슈퍼 디스플레이와 거의 비슷한 앱인데요. 이제 한 가지 단점은 얘는 연간 결제 방식입니다. 그래서 구독 개념이라 연간 몇천 원 정도의 돈을 지불해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슈퍼 디스플레이나 아니면 뒤에 보시는 이지 캔버스 프로 모두 무료 체험 기간이 있습니다. 무료로 써보시고 괜찮으시면 구입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PC에 전용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태블릿에 전용 앱을 설치해서 둘을 케이블로 US 케이블로 연결만 하면 바로 그때부터 액정 펜 타블렛을 쓰실 수 있어요. 또 이게 하나 또 좋은 점은 뭐냐면 이 태블릿을 보조 모니터로 그러니까 외장 보조 모니터로 쓰는 것처럼도 사용하시는 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앱을 두 개 모두 써보고 제가 여러 개 이거 외에도 여러 개 앱을 사실은 결제해서 써봤거든요. 이 두 개 앱을 전자칠판 대용으로 가장 추천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네트워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본격적으로 드릴 건데요. 사실은 선생님들께서 이제 학교망에 대해서 이해하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이해 못하시고 계신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도대체 학교망이 뭘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잘 모르시는데 일반적으로 학교의 망은 4개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크게 4가지인데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는 업무망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학생망, 세 번째 무선망, 네 번째 기타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보안이 가장 중시되고 있는 망은 업무망이죠. 당연하겠지만 업무망이고요. 그 외에 학생망, 무선망, 기타망 등에는 각각의 이제 정책들이 있는데 일단 저희가 원래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 정보 정책에 따르면 무선을 연결하면 안 되는 망이 이 중에 존재하는데 이 중에 뭐가 무선을 연결하면 안 되냐면 업무망은 원래 무선을 연결할 수가 없습니다. 원래요. 원래라는 말은 그러면 원래는 그렇지만 지금은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이네라고 생각하실 텐데 뭐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업무망은 기본적으로 유선 연결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학생망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무선을 위해서 포설이 되어 있는 망은 아니고요. 유선 연결을 하되 학생의 디바이스에 연결하는 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무선을 위해서는 따로 무선망이 별도로 구축이 되어 있고요. 요즘에 이제 CCTV나 인터넷 전화 아니면 뭐 또 IoT 장비 이런 것들을 위한 망들이 또 필요해져서 이 기타망까지 해서 총 4가지의 망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그중에 이제 저희가 이 온라인 컨텐츠 사업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망은 이 중에 이제 무선망에 해당을 하겠죠. 저희가 이제 무선망만 집중해서 보면 무선망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망을 선생님들이 잘 이해하시면 앞으로 인터넷 장애를 겪을 때 망에 대한 이해가 선생님들의 그 고민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중요한 키가 된다고 보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앞에 보시면 여기 인터넷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 인터넷은 교육청 쪽으로부터 날아오는 백본, 그러니까 선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이 인터넷을 중심으로요. 시작이 되고 그다음 죄송합니다. 여기서 인터넷 쪽에서 날아온 그 신호가 거치는 것들이 있는데요. 무선 신호를 위해서는 일단 인증 서버라는 걸 거치는데 인증 서버는 뭐냐면 선생님들께서 와이파이 쓰실 때 아이디랑 비번 넣고 그러니까 학교에서 사용하는 무선망들이 보통 그렇죠. 아이디 비번을 요구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인증 서버가 하는 역할이고요. 그다음 API 컨트롤러라는 건 뭐냐면 선생님들 학교에 있는 AP, 그러니까 그 무선 신호를 사용하게 할 수 있는 무선 와이파이 신호를 뿌려주는 아이를 AP라고 부르잖아요. 이 AP를 작동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 AP 컨트롤러입니다. 그리고 이 WIPS 서버라고 있는데요. WIPS 서버요. 이 WIPS라는 건 뭐냐면 그 AP 주변에 설치를 해서 AP의 신호가 탈취되는 것을 막아주는 서버예요. 그래서 요거는 WIPS는 이 서버와 함께 학교 쪽에 윕스 센서가 함께 동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몇 가지들을 거치고 선생님들 학교로 들어오는데요. 이 UTM이라는 장비가 선생님들 학교에 가시면 서버실에 딱 들어갔을 때 맨 윗단에 있는 게 바로 UTM입니다. UTM이라는 아이는 뭐냐면 외부의 인터넷이 이제 들어오는 이제 방화벽의 역할을 하고 이 방화벽의 역할을 함과 동시에 요 바로 밑에 L3 스위치가 따로 있을 수도 있고 같이 있을 수도 있는데 UTM은 방화벽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거기를 거쳐오면서 L3 스위치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신호를 나눠줍니다. 이 L3 스위치와 그 기타 뒤의 내용들을 제가 다음 장에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여기 보시면 학교망은 이 UTM이라고 하는 장비 있죠. UTM 안에 이제 보통 L3 스위치가 같이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거기서 이렇게 선이 분기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4가지요. 업무망, 학생망, 무선망, 기타망 이 4가지의 망으로 나눠지게 되는 거고요. 이 4가지의 망이 나눠져 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각각의 망들은 각각의 용도에 맞춰서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보안 정책상 예를 들어 선생님들께서 학생망에다가 선생님들의 보안에 중요한 교사의 장비를 연결하는 것은 원래는 원칙적으로는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망, 학생망, 무선망, 기타망 요것들을 원칙에 맞게 사용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L3 스위치에서 분기된 각각 신호들이 L2 스위치 쪽으로 나눠져서 그때부터는 각각의 스위치로 그러니까 학생망을 위한 스위치, 업무망을 위한 스위치 이렇게 나눠져서 신호가 넘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무선망 같은 경우에는 L2 스위치에서 온 신호가 AP로 오게 되고요. 이 AP가 각각의 무선 단말로 신호를 뿌려주는 그런 구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다양한 용어들이 있는데 지금 조금 어려우시죠. 그러니까 이런 용어들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은 어려우실 텐데 AP라는 게 기본인데 AP라는 건 뭐냐면 액세스 포인트 그러니까 저희가 공유기처럼 생긴 그 단말기 있죠. 걔가 AP고요. 이 AP가 그 메인에 있는 UTM이나 또는 L3 스위치랑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L2 스위치입니다. L2 스위치. 그래서 스위치라는 아이가 요 그 맥 어드레스 이름 말이 점점 어려워지는데요. 그래서 주소들을 얘가 다 인식해가지고 인터넷 신호를 뿌려줄 수 있게 도와주는 아이가 스위치인데 요 스위치라는 아이가 AP랑 연결이 되어 있고요. 요 스위치가 다시 이제 윗단으로 아까 올라가면 아까처럼 다시 이게 위로 올라가면서 L3가 연결되고 앞에 이제 인터넷과 연결이 되는 이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 스위치라는 말을 되게 많이 들으실 텐데, 그러니까 스위치가 뭐냐 도대체. 그러니까 스위치라는 게 뭐냐면 선생님들이 쉽게 생각하시면요, 유선 공유기를 좀 생각하시면 되는데, 공유기와 스위치는 엄연히 다릅니다. 공유기랑 스위치는 엄연히 다르지만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슷한 어떤 좀 비슷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선생님들께서 댁에서 만약에 유선 공유기를 쓰신다면 하나 인터넷선이 공유기로 들어오고요. 그 공유기에서 여러 가닥의 선으로 나눠지면서 PC 여기 노트북으로 가고 여기 데스크탑으로 가고 여러 군데로 나눠지죠. 무선 공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선 공유기도 신호가 들어왔을 때 여러 디바이스들이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죠. 이 스위치라는 애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스위치라는 애가 학생망 또는 업무망, 예를 들어 무선망이니까 무선망 랜선 하나가 신호가 이 스위치로 들어오면요, 이 스위치에서는 하나의 무선 신호를, 그러니까 하나에 들어오는 인터넷 신호를 여러 개의 포트로 나누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한 가닥으로 들어오는 거를 이 여러 개 나눠주기 때문에 굉장히 얘는 빠른 속도로 이것들을 순서를 정해가지고 빠르게 신호를 내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AP를 설치하기 위해서는요,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면 보시는 것처럼 스위치라는 장비가 필요합니다. 여기다가 AP를 연결을 해줘야 돼요. 각각의 포트마다, 하나의 포트마다 하나의 스위치를 연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포트마다 하나의 AP, 하나의 포트마다 하나의 AP. 그래서 보통 선생님 학교에 들어가는 그 AP를 위한 스위치들이 보통 몇 포트가 있냐면요, 한 24포트짜리 정도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24포트라는 거는 뭐냐면 24개의 장비를 꽂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물론 이제 브릿지하고 뭐 몇 개 빠지면 그거보다 좀 적게 들어갈 수 있겠지만 여러 대의 AP를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의 스위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제 이 스위치 이야기하면 선생님들이 POE라는 말 진짜 많이 들으실 거거든요. 이 POE가 도대체 뭐냐라고 이제 생각하실 텐데, 이 POE는요, 다른 말이 아니라 그 파워를 인젝션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스위치인데, 저희가 공유기도 마찬가지죠. 공유기도 인터넷 선도 꼽지만 거기다가 이 전원 어댑터도 꽂아야 공유기가 작동을 하겠죠. 마찬가지로 AP 같은 경우에도 인터넷 신호도 연결해주고 이 AP가 작동할 수 있도록 전원도 연결해야 되는데, 이 전원을 연결하려다 보니까 보통 저희가 AP를 천장에 달거나 벽에 다는데 거기서 전원을 끌어가는 게 너무 어려운 거죠. 그러면 POE라는 애는 뭘 하는 애냐면 그 랜선 한 가닥에서요, 랜선 한 가닥에서 인터넷 신호와 그 다음 전원을 동시에 공급할 수 있는 공급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게 바로 POE 스위치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스위치는요, 보시는 여기 혹시 잘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여기 보시면 네, 여기 이렇게 불이 한 포트에 2개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일반적인 스위치는 불이 이렇게 하나만 있거든요. 불이 하나만 있는데 POE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을 한번 찍어왔거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POE 스위치가 작동할 때 이렇게 작동을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11번 포트를 유심히 보세요. 11번 포트를 유심히 보시면 여기 왼쪽에는요, 왼쪽에는 불이 고정되어 있고 오른쪽에 신호가 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잘 보시면 이렇게 왼쪽은 신호가 불이 붙어 있는데 오른쪽은 막 불이 깜빡깜빡거리고 있죠. 이게 바로 이제 POE 스위치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왼쪽은 뭐냐면 POE에서 AP로 전원이 공급되고 있다라는 신호를 알려주는 거고요. 오른쪽에 깜빡깜빡하고 있는 거는 POE 요 스위치에서 AP 쪽과 통신이 잘 되고 있다, 인터넷 통신이 잘 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만약에 학교에서 AP를 쓰시다가 인터넷이 잘 안 돼요. 그러면 뭘 확인하시면 되냐면 제일 먼저 AP에 가셔서 AP에 불이 잘 들어오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시고요. 그게 만약에 괜찮다 그러면 그 AP가 연결되어 있는 POE 스위치에 가셔서 이 POE 스위치의 양쪽 2개의 불이 잘 들어와, 그러니까 하나는 잘 들어와 있고 하나가 잘 깜빡이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처럼요. 이렇게 깜빡깜빡 또 불이 켜져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그럼 POE 쪽에서 문제가 없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아니 저희 교사가 굳이 이런 것까지 해야 됩니까? 라고 생각하시는데, 선생님들이 수업을 막 하셔야 되는데 급하게 이게 안 되면 사람들이 올 때까지 또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러실 때 간단하게 체크해 보실 수 있는 게 일단 스위치 상태를 확인해 보시는 거죠. 이제 선생님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그러면 AP를 우리는 1개 정도만 달고 싶은데 POE 스위치를 따로 사가지고 하려면 스위치 돈도 비싸고 이거 돈 어디다 어떻게 다 씁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만약 일반적인, 그러니까 POE가 아닌 일반적인 스위치의 포트는 남는 경우라면 이제 POE 인젝터라고 해가지고요. 스위치에서 AP 쪽으로 인터넷 신호만 하나 가고요.
지금 여기 POE 인젝터라는 걸 이용을 하시면 여기서 전원을 따로 인가를 해줄 수 있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는 POE 스위치는 따로 없는데 그냥 일반 스위치를 이용해서 AP를 좀 쓰고 싶습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AP에다가 POE 인젝터라는 전원 공급 장치를 따로 설치를 하시면 일반 스위치에서도 동일하게 POE처럼 인터넷 쓰실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공유기라든가 AP라든가 선택하실 때 되게 힘들어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인데요. 요즘에 이제 무선 인터넷이 규격이 계속해서 나오다 보니까 무선 인터넷 규격을 되게 복잡해하고 어려운 게 사실은 저도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저도 매번 관심 있게 보지만 이 인터넷의 규격이 워낙 계속해서 나오다 보니까 이 인터넷 신호에 뭐가 있는지를 사실 알아보는 게 쉽지 않거든요. 거기다 뭐 와이파이 6라는 등 요즘에 또 그런 말들 많이 나오죠. 대체 이게 뭔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앞에 있는 것보다 뒤로 갈수록 속도와 성능이 향상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은 인터넷 규격을 쓸 때 뭘 보고 이야기하냐면요. 여기 뭐 C1 또는 BA 붙어 있는 거 있죠. 요걸 보고 그 인터넷이 어느 정도의 수준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전에는 이렇게 뭐 BA, 뭐 BAGN 뭐 이런 식으로 부르다가요. 요것들이 조금 그 일반인들이 구분하기 어렵다고 해서 요즘에는 이런 식의 표현을 많이 쓰죠. 그래서 와이파이 6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와이파이 6. 이 와이파이 6라는 게 사실은 뭐냐면 이 802.11AX라는 가장 최신의 이제 기술, 물론 요 뒤에 7도 이미 준비가 되고 있긴 한데요. 6가 이제 최신의 기술이고요. 와이파이 5는 AC, 와이파이 4는 N 이제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순서가요. 요 순서들이 선생님들께서 예를 들어 공유기를 사시거나 AP 같은 것들을 사실 때 여기 있는 어떤 요 단위들이요. B, A, G, N, A, C 이런 것들이 많이 붙어 있을수록 좋은 장비, 그러니까 더 고급의 장비, 더 빠른 장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인터넷 규격 같은 제가 나중에 아마 원고도 공유해 드리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요 원고를 보셔도 되고 아니면 인터넷에서 인터넷 규격 뭐 이런 거 무선 인터넷 규격 같은 거 찾아보시면 쉽게 이런 내용 찾아보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더 빠른 것들이 더 좋고 빠른 것들이 뒤에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그 중에 한 가지 보시면 여기 2.4기가라는 이야기와 5기가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또 여기는 2.4기가와 5기가 뭐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죠. 이것들은 이제 뭐 싱글 밴드 또는 듀얼 밴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구분만 해드리면요. 2.4기가 같은 경우에는 신호가 비교적 좀 멀리 갈 수 있으니까 예를 들면 장애물이 있으면 그 장애물을 이렇게 비껴가면서 그러니까 회절하는 성능이 강해서 약간 비껴가면서 벽이 있는 곳을 좀 잘 통과할 수 있는 게 2.4기가 대역이고요. 대신 5기가 대역 같은 경우에는 2.4기가에 비해서 훨씬 속도가 잘 나옵니다. 빠른 아이입니다. 그래서 만약 선생님들께서 이 공유기나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하실 때요. 보통은 두 개의 신호를 모두 오픈을 해놓고 사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 내가 사용하는 인터넷 사용하는 공간이 AP는 저쪽 방에 있는데 난 이쪽 실에서 뭘 써야 된다라고 하신다면 2.4기가 대역의 신호를 잡아서 쓰시는 게 좋고요. 왜냐하면 그 벽을 넘어서 올 거니까요. 만약에 우리 교실 안에 AP가 달려있다. 난 여기서 바로 쓸 거다라고 하면 당연하겠지만 5기가를 쓰시는 것이 훨씬 속도 측면에서 성능 측면에도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요 안에는 채널이라는 기본 개념들이 있거든요. 2.4기가에도 채널이 있고요. 그다음 5기가에도 채널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요 하나의 도로를 예로 들면 2.4기가 같은 경우에 채널의 숫자가 좀 적어요. 그리고 채널끼리 중첩도 잘 일어납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오른쪽에 있는 아이는 5기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5기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의 채널, 더 많은 채널들이 있고요. 채널 간의 중첩도 없기 때문에 이 신호가 훨씬 잘 오고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채널이라고 하면 보통 2.4기가 같은 경우에는 1번에서 13번 채널까지 보통 있는데 실제로 사용하는 채널은 1번, 5번, 9번, 13번 4개 채널을 보통 이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옆에 있는 도로들하고 막 중첩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옆에 있는 채널들하고 중첩이 되면 제대로 못 써서 채널을 적게 쓸 수밖에 없는데 그에 비해서 5기가 대역은 채널의 중첩 영향을 거의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사용하실 때 훨씬 좋게 편하게 아이들이 뭐 예를 들어 4K 영상을 돌린다 이런 걸 할 때도 훨씬 부드럽게 잘 사용할 수 있는 게 5기가 대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랜 케이블 비교는 다음과 같은데요. 굳이 뭐 실무에서 사용하실 분들이 아니라면 뭐 굳이 알아두실 필요는 없는데
마찬가지 요즘에 학교에 많은 학교에 예전에 학교들은 5E까지 많이 깔려 있는데요. 요즘에 이제 새로 그 설치하는 학교들은 보통 카테고리 6로 보통 가설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만약에 학교에서 어떤 네트워크 공사나 이런 것들 좀 하신다면요. 딴 거 모르시고 그냥 카테고리 6 케이블로 잘 공사가 되고 있는지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테고리 5와 카테고리 6, 5E와 6의 차이는 대역폭의 차이가 있는데요. 최대 속도는 똑같지만 대역폭이라는 게 훨씬 넓어서 더 많은 정보를 주고받는데 용이합니다. 더 한꺼번에 막 트래픽이 몰리는 것들을 견딜 수 있는 게 훨씬 좋기 때문에 만약에 랜 공사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카테고리 6를 사용하시는 것을 제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그 공유기 쓰는 것 때문에 좀 고민들 많으시죠? 일단은 학교에도 공유기 현재 쓰셔도 됩니다. 네, 결론은 공유기 쓰셔도 된다. 무선 공유기 쓰셔도 된다라는 거고요. 어디까지 가능하냐면 교사망까지도 가능합니다. 교사망까지도 가능해요. 근데 교사망까지 제가 앞에서 교사망은 무선 안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갑자기 공유기 쓰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시죠? 한시적으로 사용 가능한데 언제까지냐면 코로나19 감염병 상황 종료 시까지 한시적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코로나가 언제 끝나고 정확한 날짜는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코로나 언제 끝나는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교육부에서 코로나와 관계해서 일단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유지를 한다고 하는 때까지는 무선 공유기 사용 얼마든지 하셔도 좋습니다. 교사망에서도 이게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단 선생님들께서 지키셔야 될 게 있는데 몇 가지 이제 보안의 수칙들을 지켜줘야 돼요. 여기 공문안에 있는데 그걸 제가 조금 따와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키셔야 돼요. 무선 공유기를 사용하실 때 보안 조치 사항. 첫 번째, 관리자 페이지를 들어갈 때 비밀번호를 설정해야 되고요. 두 번째, 암호화 및 접속 비밀번호를 설정해야 되고요. 이 암호화를 할 때는 WPA2라는 암호화 이상, 그러니까 WPA2 이상의 암호화를 적용을 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공유기 펌웨어를 최신 버전으로 유지해야 됩니다. 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우선은 AP랑 공유기도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공유기에 비해 AP가 일반적으로 성능이 좋습니다. 다만 AP는 사용하기 위해서 컨트롤러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장비들이 필요한 반면에 인터넷 공유기는 선생님께서 사용하시는 인터넷 선만 있으면 꽂아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소규모의 경우에는 무선 공유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본격적으로 제대로 설치해서 사용하시기에는 당연히 무선 AP를 사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금액은 당연히 AP가 고가고요. 하지만 공유기 중에도 수십만 원대 공유기들은 AP의 성능을 뛰어넘는 그런 장비들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사용하시는 몇만 원대 또는 10만 원 정도의 공유기라면 뭐 한 7, 8명 또 한 10명 정도가 인터넷 사용할 때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용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만약에 학교에서 공유기를 쓰신다고 가정을 할 때요. 선생님들이 어떻게 공유기 설정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앞에서 보여드린 교육부의 지침에 의거해서 공유기를 설정한다면 이렇게 설정하시면 됩니다. 라고 보여드리는 건데요. 일단 IP 타임을 제일 많이 쓰시니까 요거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보통 그 매뉴얼에요. 접속하는 주소가 하나 딱 떠요. 그러면 그 접속 주소가 보통 192.168.0.1로 보통 시작을 하거든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이런 걸로 접근을 하는데요. 웹브라우저, 그러니까 공유기에 연결된 상태에서 웹브라우저에서 이 주소를 치시면 보시는 것처럼 로그인 이름과 암호를 쓰도록 나옵니다. 근데 이거를 완전히 날려버려 가지고 로그인 이름도 필요 없고 암호도 필요 없게 설정해서 사용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쓰시면 보안에 엄청나게 취약하겠죠. 공유기에 아무나 들어와서 설정을 막 만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보통은 처음에 공유기를 처음 샀을 때 기본 디폴트로 되어 있는 암호가 있는데요. 이거는 같은 회사의 공유기를 구입하는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 사용자 계정이자 암호이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두시면 안 되고요. 얘를 수정하셔야 돼요. 처음에 보통 기본으로 주는 그 계정으로 들어가서 안에서 수정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이 관리자 로그인 이름을 가급적이면 어드민 사용하지 않고 다른 걸로 바꿀 수 있다면 바꾸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런 보안 장비들의 아이디를 어드민으로 두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럼 이 경우에는 비밀번호가 만약에 알려지게 되면 어드민이라는 계정은 알고 있기 때문에 비번만 어떻게 잘 알아낸다면 손쉽게 거기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계정 이름도 어드민이 아닌 다른 것으로 해놓고 암호도 바꿔 놓으신다면 이거를 두 가지 다 추측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초기 암호를 또 초기 계정 이름 바꿀 수 있다면 반드시 바꿔서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그 공유기에 들어가셨을 때 공유기에
IP를 부여하셔야 되는데요. 왜 IP를 부여해야 되냐면 그 선생님들께서 학교에서 보통 그 노트북 같은 거 이용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선생님 노트북마다 IP가 하나씩 부여가 되어 있죠. 보통 학교는 고정 IP라고 하는 IP를 그러니까 선생님들마다 IP를 하나씩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 공유기를 쓰시기 위해서는 공유기에도 IP를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IP는 보통 정보부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부에다가 공유기 용으로 IP를 하나 달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그 IP를 넣으실 때 여기 고정 IP 방식이라는 걸 체크하시고 거기에 맞는 IP를 입력을 하시면 돼요. 입력하신 이후에 DHCP 서버라는 거를 보통 설정을 하는데 이 DHCP가 뭐냐면 선생님들이 보통 인터넷 사용하실 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태블릿이나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사용하실 때 무선으로요. 이 선생님이 AP에 연결하실 때 굳이 따로 IP 같은 걸 세팅 안 하셔도 그냥 비번만 입력하면 바로 들어가죠. 사실 모든 디바이스들이 IP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 IP를 자동으로 분배해 주도록 하는 것을 바로 DHCP 서버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유기에서는요. DHCP 서버를 반드시 활성화를 시키시고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각 스마트폰, 각 노트북마다 모두 IP를 지정을 하고 사용을 하시는 이 엄청난 그 슬픔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DHCP 서버를 설정해서 사용을 하시고요. SSID라는 이름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SSID라는 건 뭐냐면 쉽게 생각하시면 AP 이름이에요. 저희가 어디 카페 같은 데 가면 카페에 카페 와이파이 이름이 적혀 있잖아요. 그 이름을 저희가 정확하게는 SSID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SSID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2.4기가와 5기가 두 가지 모두 대역을 사용하신다면 각각의 이름을 적어주시는 게 좋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 구분하기 쉽게 하려고 2.4기가 대역의 SSID에는 예를 들어 뭐 애플이면 애플이라고 적고요. 그리고 5기가 대역에는 SSID를 적을 때 애플 띄고 5기가라고 뒤에 붙여줍니다. 또는 뭐 밑에 언더바 5기가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채널을 채널이 아니죠. 이 밴드를 두 가지 밴드를 사용을 하실 때는 두 가지 밴드의 이름을 서로 다르게 써주시는 것이 선생님 운영하실 때 굉장히 유리하게 잘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SID 뒤에다가 2.45 이런 걸 붙여주시던가 아니면 선생님이 확인하실 수 있는 그러한 대역을 써주시는 것이 굉장히 좋겠고요. 그다음 이제 선생님들께서 인터넷 쓰시면서 가장 많이 접해 보셔야 될 게 바로 이 부분인데요. 분명히 학교에서 쓰다 보면 여러 가지 인터넷 장애들이 발생을 합니다. 선생님이 제일 먼저 해보셔야 될 건 아까 말씀드린 AP나 이런 물리적인 환경을 보셔야 되는데요. 물리적으로 별 문제가 없다라고 싶으면 과연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인터넷 품질이 괜찮은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때 들어가실 만한 사이트를 제가 추천을 드리는데 저는 이 중에 니아 것도 많이 쓰긴 하는데요. 벤치비를 주로 많이 이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벤치비가 들어가서 사용하기에 진짜 편해요. 그래서 제가 벤치비 사용하는 걸 잠깐 보여드릴게요. 웹브라우저에서요. 네이버나 구글 같은 데 그냥 벤치비라고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벤치비라고 검색하시면 이렇게 벤치비 초고속 인터넷 측정 사이트라는 것이 나오거든요. 여기에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잠시 기다리시면 속도 측정하기라는 버튼이 있는데요. 따로 프로그램을 설치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웹 기반이라서요. 그냥 클릭하기만 하면 그때부터 바로 속도를 측정할 수가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다운로드 속도 나오고요. 옆에 다운로드 속도가 끝난 이후에 업로드 속도를 측정을 합니다. 그리고 지연 시간과 지터값이 표시가 되는데 이 다운로드 속도가 보통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측정을 해보시면요. AP 같은 데 측정을 해보시면 보통 한 200에서 300 정도 나오실 거예요. 저희가 학교로 들어오는 인터넷 백본이 한 500에서 600 기가 정도가 들어오고 메가bps죠. 메가bps가 들어오고 있는데 그중에 선생님들 AP에 한번 물려보신 정상적인 속도라면 60이 나오면 안 되고 한 200에서 300 정도가 나와야 일반적으로 연결이 잘 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저는 저희 학교가 아닌 다른 장소에도 측정을 한 거라서 보시는 것처럼 속도가 수십 단위로 나오는데요. 수십 메가bps면 사실은 일반적인 인터넷 쓰고 유튜브 같은 걸 쓰기에는 무리가 없는 속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가끔 이 속도가 예를 들어 1, 20 정도에 머문다거나 아니면 1, 20도 나오지 않는 수준으로 떨어지게 된다면 그때는 선생님들께서 네트워크에 대한 전반적인 그 손을 한번 보셔야 돼요. 업체라던가 또는 교육청에 그런 것들 담당하는 부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에 그 문의를 하셔야 되고요. 밑에 있는 지연 시간이나 지터값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인터넷 품질과 관계가 있습니다. 지연 시간은 신호가 갔다 오는 시간인데
요 지연 시간이 너무 늦어지면 인터넷 속도가 좀 느려지게 되고요. 지터값 같은 경우에는 이 핑의 손실을, 그러니까 이 핑이 오가는 시간을 그 변동률을 따져보는 건데, 이 지터값이 높게 되면 얘는 갑자기 저희가 인터넷으로 뭐 원격 수업 같은 거 하다가 중간에 실시간 수업이 툭툭 끊어진다던가 이런 일들을 겪을 때 보통 지터값이 높게 됩니다. 지금 지연 시간이 10단위 또는 뭐 지터값이 10단위 이 정도면 굉장히 괜찮은 수준에 속하고요. 근데 이제 이게 수십 단위에서 100을 넘어간다 그러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일시적인지 아니면 반복적인지를 보셔가지고 인터넷을 뭐 손을 볼지 아니면 또 다른 곳에서 문제를 해결할지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요. 여기 보시면 그럼 아까 저희 지연 시간 같은 거 있죠. 그 지연 시간의 예를 제가 잠깐 보여드리는데요. 이제 핑의 지연율이죠. 아까 그 핑이 아까 보셨듯이 한 10에서 20 정도, 지연 시간이 10에서 20 정도 나왔는데 이게 뭐 한 80 수준을 넘어간다거나 뭐 100 이상으로 넘어가게 된다. 지연율이 너무 높다라고 한다면 인터넷 품질이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 품질이 안 좋은 상태구나라는 걸 인지하시고 빠르게 이제 해결을 하셔야 되고요. 앱 하나 추천드리고 제가 마무리를 지을까 하는데요. 와이파이 애널라이저라는 그 앱이 있습니다. 나중에 그 선생님들께서 무선 인터넷 같은 게 잘 안 된다고 하실 때 한번 써보실 수 있는 앱인데요. 와이파이 애널라이저를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요. 제가 미리 핸드폰을 좀 열어놨거든요. 여기 보시면 와이파이 애널라이저라는 거를 제가 하나 이렇게 실행을 해봤어요. 보시는 것처럼요. 여기 2.4기가, 5기가 대역들의 신호들을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게 보여줍니다. 지금 여기는 와이파이 신호가 굉장히 많거든요, 주변에. 그러면 이 신호들이 어떻게 중첩되는지도 볼 수 있고요. 그다음 5기가 또 마찬가지로 5기가 대역에 어떤 신호들이 존재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이 만약에 평소에 사용하시던 인터넷 와이파이가 잘 작동이 안 된다라고 하시면 이 와이파이 애널라이저를 여셔가지고요. 지금 선생님이 사용하고 계시는 인터넷,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SSID에 대한 개념을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KT 기가 OFAD라고 하는 이 신호가 굉장히 강한 신호인데 만약 선생님 학교에서 사용하시는 신호의 이름과 일치하는지를 먼저 보셔야겠죠. 그래서 내가 사용하는 지금 내가 물려있는 신호가 여기에 있지 않고 막 저 아래쪽에 예를 들면 이 아래쪽에 있는 아주 약한 신호들 여기 밑으로 내려갈수록 신호가 약한 거거든요. 신호가 매우 약한지를 보시고 만약 약하다면 약해지는 이유를 찾아내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거리순에 따라서 아무래도 이 신호가 달라지기 때문에 거리도 찍혀 있고 그다음 그 신호의 데시벨까지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앱은요 무료 앱이기 때문에 선생님들 하나 깔아 놓으시고요. 평소 심심하실 때 AP 밑에 가가지고 이렇게 신호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아요. 그러면 신호의 세기가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와이파이 애널라이저 요거 이외에도 비슷한 앱들이 많이 있거든요. 비슷한 앱들 중에서 하나 설치하시고 선생님들 사용하실 때 이렇게 열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외에도 뭐 네트워크와 관계된 많은 이야기들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망을 운영하실 때 필요한 요소들을 말씀을 드렸고 혹시 뭐 궁금하시다면 나중에 제가 뭐 핑테스트나 이런 이야기들도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우선은 꼭 핑테스트까지 가지 않으셔도 보이시는 이 벤치비 사이트에서만 품질을 체크하셔도 여러모로 선생님들께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선생님, 그 제가 준비한 말씀들을 어느 정도 드렸고요. 남은 시간은 저희가 한 10분 정도는 질문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지금부터 채팅창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현재까지 채팅을 아무도 안 주셨거든요. 둘 중 하나겠죠. 정말 궁금한 게 없으시거나 제가 드린 말씀이 어떤 이야기인지 몰라서 질문할 내용도 잘 모르시겠거나 이제 이런 상태일 것 같은데요. 혹시 선생님들 중에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하나하나 답변을 그 시간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는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수 파일은 그 제가 바로 드리는 건 아닐 거고요. 아마 캐리스에서 그 밴드를 통해서 넣어 드릴 것 같습니다. 제가 자꾸 이렇게 화면과 이 카메라 때문에 이게 시선이 분산되는데요. 연수 파일은 아마 제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오늘 이 드린 강의도 마찬가지 영상으로도 제공이 된다고 제가 방금 동의서를 쓰고 왔기 때문에요. 네, 영상으로도 제공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밴드 주소 올려주신다고 하니까요. 그 밴드 주소에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면 네, 말씀 주시고요.
혹시 학교에서 뭐 인터넷 쓰시거나 하실 때 겪으신 장애들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열심히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되게 질문들을 많이 하신다고 들었는데 오늘 웬일인지 굉장히 적막하고 적적한 환경에서 제가 지금 질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 요 뒤에 4시 반부터도 또 똑같은 강의가 한 번 더 있거든요. 만약에 이 똑같은 강의 한 번 더 듣기 원하시면 4시인가요? 4시 40분인가요? 4시 40분에 또 있다고 하시는데요. 혹시 궁금하시면 그때 또 한 번 들어오셔도 되겠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과 똑같은 강의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무선망에 비번 반드시 설정해야 되냐고 물어보셨는데요. 좋은 질문이시고요. 아까 제가 그 말씀드렸던 내용과 이제 비슷한 예시인데요. 여기 보시면 그 교육부 그 지침에 보면 일단 이거 공유기의 예입니다. 그러니까 공유기를 사용할 때 요거를 반드시 지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 3가지거든요. 요 3가지. 요 3가지를 제가 다시 그 큰 글씨로 옮겨본 게 요건데요. 관리자 페이지 아까 처음에 공유기를 설정하러 들어가는 계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계정에 대해서도 일단 비번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 교육부에서 뭘 지침을 하고 있냐면 암호화 및 접속 비밀번호를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접속 비밀번호란 건 뭐냐면 선생님들이 카페 가셨을 때 와이파이 이름 붙어 있고 그 밑에 패스워드 붙어 있죠. 이 패스워드를 설정을 하는 건데 얘를 설정할 때도 조건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조건이 뭐냐면 숫자, 문자, 특수문자 등을 조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통 8자 이상으로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숫자, 문자, 특수문자가 다 들어가야 되고요. 그다음 APA2 인증 방식을 적용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이제 뭔지 선생님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겠네요. 제가 아까 캡처해 놓은 것 중에 네, 여기 보시면 좋은데요. 아까 앞에서 아이디랑 패스워드, 그러니까 공유기를 설정하는 아이디 패스워드를 일단은 설정하고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요거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선생님 학교에서 만약 공유기를 쓰신다면 공유기에 부여해야 할 IP 하나 여기다 넣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 DHCP는 말씀드린 대로 그 유동 IP를 뿌려주는, 그러니까 자동으로 IP를 뿌려주는 서버이기 때문에 요거 세팅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무선공유기, 죄송합니다. 무선공유기 이 설정란에서요. 2.4기가와 5기가 두 가지의 밴드를 모두 열어주시는 걸 추천을 드렸는데 각각의 SSID를 넣어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네트워크 이름이라는 요게 SSID라 뭐뭐뭐 2.4기가 또는 뭐뭐뭐 5G 이렇게 써주시면 언더바 5G 이렇게 써주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밑에 보시면 채널이 있고요. 근데 채널은 보통 손 안 대시거든요. 또 보통 공유기가 자동으로 추천을 해줍니다. 근데 그 밑에 인증 및 암호화라는 게 있죠. 이게 뭐냐면 요 WPA2 PSK라고 되는 요 WPA2 방식이 인증 방식이고요. 그 뒤에 붙는 게 AES가 암호화 알고리즘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예전에는 WEP라고 해서 공유기를 이런 무선 신호를 쓰는 초반에는 굉장히 보안에 취약한 인증 방식이 있었어요. 근데 인증 방식이 점점 그 진화를 거듭하면서 지금은 보통 대부분의 무선에서 사용하고 있는 인증 방식이 WPA2입니다. 뭐 자세하게 아실 필요는 없는데 이런 인증 방식이 보안에 덜 취약하다라고 아시면 되겠고요. 이거 위로 올라가시면 여기 인증을 체크해 보시면요. 아예 인증 안함부터 시작해서요. 여러 가지 쭉 있는데 WEP 같은 경우에 되게 옛날 버전이라 쉽게 뚫려요. 그래서 WPA2라고 써 있는 것보다 밑에 있는 것들을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이것들을 이제 쭉 선택을 하시는데 요 인증 안함부터 시작해서 아래쪽으로 쭉 내려갈수록 보안의 성능은 더 뛰어난데 보안의 성능이 뛰어난 만큼 암호화를 풀어내고 하는 시간들이 걸리기 때문에 네트워크 속도는 조금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침 자체가 WPA2 이상을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WPA2를 2 이상을 골라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렇게는 맛있는 건데요. 예. 자 해서 그다음 또 질문을 제가 보겠습니다. AP 환경 구축됐을 때 담당자로서 학생 1인 1크롬북 운영. 저희는 사실은 크롬북을 이용하고 있진 않아요. 근데 저는 크롬북을 사용하고 있지 않아서 확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크롬북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 관리하는 매니지먼트 프로그램이 카피당 4만 원 정도에 제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 방에 그 아이들 환경들을 운영할 때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크롬북은 그 4만 원짜리 라이센스를 구입하시는 것.
그 디바이스당 4만 원, 그러니까 학생 계정당인지 디바이스당인지 4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걸 운영하시는 것이 좋고요. 저희는 윈도우 기기를 보통 많이 쓰고 있거든요. 이거는 완벽한 답변을 드릴 수 없지만 CEU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 4만 원짜리 라이센스를 구입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슈퍼 디스플레이 앱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1회 결제를 학교에서 학교 예산으로 결제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요게요. 일단은 학교마다 좀 다른데요. 학교에도 해외 결제를 가능하게 해주신 학교가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학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카드로 해외 결제를 해주시는 학교에서는 그냥 학교에서 선생님들 계정마다 이렇게 구입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게 아니라면 이 소프트웨어들을 그 대행해주는 그런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있잖아요. 아마 학교들도 아마 한 군데 이상씩은 그렇게 거래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일종의 과학으로 따지면 교구사 같은 거죠. 과학이나 기술 쪽에서는 교구사가 있는 것처럼 소프트웨어 업체들도 그런 벤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프트웨어 업체에다 문의하시면 선생님들의 인원에 해당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따로 거기서 구매를 대행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도 선생님들께서 앱을 구입해서 사용할 수가 있겠고요. 네. 그다음 정보부장님이 네트워크 관리대장을 관리해야 합니까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정보부장이 학교 전체 네트워크 장비를 관리하고 있으신가로 되어 있는데, 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정보부에서 네트워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건 학교마다 사실 다 다르긴 하죠.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그 관리하셔야 될 보안 대장이라던가 아니면 관리 대장 같은 것들이 좀 있는데, 네트워크 관리 대장 같은 경우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일단은 망 구성도를 무조건 갖고 계셔야 되고요. 그 망 구성도와 함께 가능하다면 선번장까지 다 갖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선번장이란 게 뭐냐면 각 스위치의 포트마다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지를 써놓는 선번장이 그런 거거든요. 근데 오래된 학교들 같은 경우에 선번장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네트워크에 대한 내용이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선번장을 잘 안 갖고 계신데, 선생님들께서 네트워크를 원활하게 잘 운영을 하시려면 선번장을 잘 관리하시면, 또는 이제 그걸 해줄 수 있는 업체를 찾아가지고 선번장을 한번 딱 제대로 만들어 두시면 네트워크 장애에 대해서 굉장히 빨리빨리 복구하고 대응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부서마다 다르겠지만 저희는 정보부가 네트워크 관리를 하고 있는 게 맞고요. 슈퍼 디스플레이 앱 같은 경우에는 해외 결제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왜 해외 결제냐면 플레이스토어 자체가 해외 결제로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원화로 결제되나 실제 결제처는 구글 본사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게 해외 결제가 되어야만, 그러니까 카드 자체가 해외 결제가 되어야만 플레이스토어에서 결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해외 결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화 결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 12,000원이면 12,000원 정액으로 딱 찍히지만 실제 결제는 해외 결제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제가 이 네트워크 쪽으로 하다 보면요, 교사가 이걸 해야 돼라고 싶은 부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거를 결국은 교사가 어느 정도 할 수밖에 없는 게 답답한 게 저희더라고요. 당장 인터넷 안 되면 막 가가지고 이렇게 봐야 수업을 하고 뭘 하는데 업체가 올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가지고 그나마 이제 제가 하는 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PoE 스위치 제대로 켜져 있는지, AP 제대로 켜져 있는지 속도 측정 한번 해보고 아까 와이파이 애널라이저 같은 거 돌려가지고 지금 AP 상태 괜찮은지 이 정도로 이제 보게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저도 지금 그 신현경 선생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제가 알고 있는 어떤 흐름들은 그 학교의 테크 매니저들을 하나씩 두는 방안에 대해서 지금 네, 가열찬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테크 매니저들 운영한 학교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식으로 완전히 이제 독립된 그러니까 전문직이죠. 그러니까 그런 전문 인력이 한 명씩 그 배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저도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기계 수량이 점점 많아지고 저희가 사용해야 될 네트워크의 어떤 품질의 이런 것들이 점점 중요해지는 시기인 만큼 저도 100%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저도 사실 맨날 인터넷선 찾느라 어디 막 그 서버실 올라가 있고 책상 밑에 기어 들어가고 할 때마다 되게 자괴감 느끼거든요. 아, 내가 이러려고 교사가 되었나 하면서 막 자괴감 느끼는데 이게 현재까지 현실인데 반드시 바뀌어야 할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역시 캐리스의 중요한 분 보고 계시면 저희 좀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네. 예, 그리고 AP 포설 준비 중이신데 포설 시 업체에 사전에 요구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신호세기 조절이 필요한가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이거는 보통은 정상적인 업체라면 알아서 잘 해주십니다. 네, 보통 신호끼리 그러니까 2.4기 같은 경우에도 간섭 나지 않게 알아서 체크해가지고요. 간섭 나지 않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그냥 만약에 혹시나 뭐 이렇게 좀 그래도 그럴듯하게 요청하시는 것처럼 보이시기 위해서는 신호 중첩 나지 않게 잘 좀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음영 지역 업계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시면 보통은 그렇게 해주실 거고요. 그다음 이제 랜선 포설할 때 카테고리 6 케이블로 포설하시는 거죠? 정도 물어보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무엇보다 오시는 그 작업하시는 분들께 다양한 드실 거리들. 저희는 계속 갖다 바치거든요. 갖다 바치면서 입에 막 넣어드리면 부담스러워하시면서 잘해주시더라고요. 선정리를 하나를 해주셔도 더 깔끔하게 해주시고 나중에 사후 관리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만 말씀하시면 되고요. 사실 저희가 어느 정도 아는 척 하면서 이야기를 드려도 그 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저희보다 훨씬 많은 걸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괜히 오히려 더 아는 척을 하면서 막 이렇게 체크하고 그러는 것들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꼭 말씀하실 수 있으니까 신호 중첩, 그다음 뭐 기타 이제 몇 가지의 사항들만 간단하게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선정리 같은 거 깔끔하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께서 체크하셔야 될 것들은요. AP 포설이 다 됐잖아요. 그러고 난 이후에 곳곳에 다니시면서 신호 품질 체크는 반드시 하셔야 돼요. 선생님들이 직접 보셔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앱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벤치비 사이트 말씀드렸잖아요. 벤치비 앱도 여기 그 핸드폰에 설치할 수 있거든요. 저는 보통 벤치비 앱 하나랑 애널라이저 앱 이렇게 갖고 다니면서 필요한 데도 딱딱딱 찍어보면서 품질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무선 AP 구축이 완료되면 아이디 비번은 학교당 1개 부여해 주는데 층별로 무선 AP 켜고 끄는 걸 학교에 조절할 수 있냐고 물어보셨거든요. 요거는 그 사실은 교육청마다 정책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 좀 요 부분이 조금은 좀 차이들이 있는 부분이라 제가 확답을 해드릴 수는 없는데요. 요거 이제 가장 확실하게 해결하시는 방법은요. 그 교육청에 그 네트워크를 담당하는 부서들이 있습니다. 각 교육청마다요. 관리자님께 말씀을 드리면 어디까지 가능한지를 그분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시스템별로 다르고 컨트롤러가 어디에 있냐에 따라 다르고 뭐 각각 달라서요.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근데 원래는 학교에서 AP단에 그 IP를 넣고 접속이 가능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들을 어디까지 허용해 주시는지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요거는 완전한 담당자님께 한 번 더 말씀을 해주시는 게 제가 볼 때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앱 이름은요. 지금 와이파이 애널라이저라는 앱인데요. 검색하시면 굉장히 비슷한 앱들이 많이 뜰 겁니다. 네. 그중에 한 2개 설치해 보시고 괜찮은 앱으로 설치하시면 되는데 저는 추천드리는 게 이 와이파이 애널라이저라는 앱하고요. 비슷한 앱 중에 하나 또 뭐가 있냐면 제가 갖고 있는 앱 중에 여기 넷 애널라이저라는 앱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네트워크 애널라이저요. 네트워크 애널라이저라는 앱이 있는데 이것도 참 좋습니다. 얘가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얘는요. 보시는 것처럼 제가 지금 연결되어 있는 와이파이의 정보를 이렇게 보여주는 것과 함께 또 뭐가 되냐면 와이파이 시그널 아까 보셨던 요것들 다 보는 것 똑같이 되고요. 그 다음 여기서 랜스캔이라고 했는데 이 랜스캔은 뭐냐면 현재 같은 그 IP 대역에 물려있는 디바이스들을 모두 찾아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IP 스캐닝 방식, 그러니까 IP 스캔 앱이 기본적으로 들어있고요. 또 여기다가 추가해서 툴이라고 해서 뭘 할 수 있냐면 핑을 날려볼 수 있어요. 핑 테스트. 핑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현재 원하는 곳과 그러니까 저 인터넷이 잘 연결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164, 124, 101.2 이렇게 ISP에다가 핑을 한번 날려보면요. 서트를 날려보면 그쪽으로 신호가 날아갔다 오는 것들을 제가 파악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보통 핑 테스트라 그러면 PC에서 많이들 하시는데 이렇게 모바일, 와이파이에 물렸을 때 모바일 디바이스만 가지고도 핑 테스트를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아까 제가 한 뭐 몇 단위에서 1, 20 정도 나오면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 보시면 굉장히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핑을 쐈는데 핑이 제가 핑 잘 끊어지는 거 하나 갖고 왔거든요. 핑이 이런 식으로 중간에 요청 시간이 만료된다거나 끊어져 나간다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120, 100을 넘어가고 막 7, 80 나온다. 이렇게 되면 핑에 뭔가 문제가 있는, 그러니까 와이파이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요건 어디서 측정했냐면 제 방에서 측정한 거거든요. 공유기 새로 사야 되는데 제 공유기가 상태가 안 좋아서 이렇게 핑이 중간중간 끊기는 걸 보일 수가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손실이 나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손실이 난다는 건 뭐냐면 저희가 팀즈나 뭐 이런 미트 같은 걸로 수업하다가 중간에 끊길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네트워크 애널라이저라는 앱도
저는 굉장히 잘 쓰고 있기 때문에요. 이것도 하나 깔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트워크 애널라이저입니다. 네. 네, 질문을 거의 주신 것 같고요. 저도 또 다음 강의가 있어서요. 저희 오늘의 모임은 여기서 마무리 짓기로 하고요. 다음번에 또 좋은 기회가 있으면 선생님들을 만나 뵙기를 소망합니다. 네, 선생님 긴 시간 고생하셨고요. 다음번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